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앞으로의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이미 연 7%를 돌파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혼란에 빠진 분위기인데요. 이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 때문에라도 본격적인 집값 하락에 접어들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값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이제 하락기에 접어든 것이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표상으로는 일단 3주째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하락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본격적인 하락기에 접어드느냐 이제 그런 분위기로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거의 2배 넘게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오름폭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상대적인 기저효과의 시각으로 좀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주간 내려가 하락던 느낌이 있다. 이제 그런 지수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자료가 그동안 많은 신용 부분에서 예를 들어 샘플을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신용이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많이 이제 향상되긴 했지만 우리가 그쪽에서는 이제 정부 산하 기관이고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시장 변화를 갖다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KB 쪽에서 주간 KB 주택 시장 동향을 이제 한번 그것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체 샘플이 당초에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 먼저 한국부동산원에 나오는 하락세는 하락 그 세로 수치상으로 나타난 건 맞지만 그 폭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02로 됐죠. 그러니까 0.01로 가다가 마이너스 0.02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약보합 정도로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서울의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아직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보합적으로 접근을 갖다가 급격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하락은 아니고 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서초구라든지 영등포구, 강남구, 금천구, 용산구, 강북의 경우는 용산구에 있어서 상승의 어떤 그러한 수치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매수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는 가상화폐 시장의 위축과 함께 전반적인 매수 심리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특히 주택 시장에 있어서 가격의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러한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 자체의 근저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급 부분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지금 분양 물량도 대단히 많이 감소한 한 70% 예상보다 지금 70%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하락세라고 단정적인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기가 올 걸로 보십니까 그러면? 하락기 저는 약보합 상태로 당분간 횡보를 보이다가 예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하반기에 한 8월경에 지나게 되면은 오히려 상승의 모멘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전세 시장을 이야기할 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8월 이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하락기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 하락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근거 중에 막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근거 중에는 금리 인상, 아무래도 이자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집 사기 혹은 집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매수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매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 이건 뭐 당연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지금 현 상황에서 상승할 만한 어떤 그 요소도 있고 네. 또 하락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그 두 힘이 부딪혔을 때 네. 어느 쪽이 더 힘이 센지에 따라서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결정이 되겠죠. 지금 이제 상승의 가장 큰 어떤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급에 대한 부족 부분 항상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에 대한 가장 큰 것들은 유동성의 흡수, 금리 인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두 힘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제 동일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차등화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여파보다 공급 부족에 대한 여파가 심각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네. 상승할 여력이 큰 거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라든가 일부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상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 높은 분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여전히 신고가를 찍으면서 네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고 반면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수요 위축이 더 심하게 되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초양극화 현상의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가격 하락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예. 또 수치상으로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0.01%, 0.02%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수치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기보단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이 여러 차례 되고 작년 8월부터 여러 차례 그렇죠.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계속 빅스텝을 밟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이 현황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매수자가 위축된 이런 현황에서도 오히려 이 정도밖에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라는 시각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공포감이 조성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하락에 접어들었다면 굉장히 많은 큰 폭의 하락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0.01%라고 하게 되면 0.01, 0.0이면은 주간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달에 0.1% 정도 0.1% 내외가 네네. 되는 거고 1년 하더라도 1% 전후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건 크게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고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뭐 코인이라든가 네네.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부동산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가 볼 땐 이거는 하락의 전조라기보다는 지금 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네네. 오히려 하반기 전세 시장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상승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역별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힘과 내려가는 힘이 충돌을 할 텐데 네. 이렇게밖에 안 내려갔다는 거는 그만큼 상방 압력도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증거라는 거네요. 네. 오히려 상승하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된다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송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요번에 그 부동산원 자료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예. 뭐 지금까지 글쎄요, 뭐 신뢰를 잃은 부동산원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정부가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정신이 좀 바짝 들었는지 뭐 시장의 변화라든지 동향, 그다음 편차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근접한 수치가 있었다. 그래서 동향을 잘 담아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집값에 우리가 지금 금리 요인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미시적인 변수가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금리의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좀 네, 뭔가를 좀 짓누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 부분 받습니다. 그런 뭐 요인으로는 이 금리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 뭐 JP모건에서도 발표한 자료 보면 우리나라도 한 3%, 그다음에 미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또는 뭐 빅스텝 중심으로 네, 네. 계속 밟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금리에 대한 그 큰 거시적인 그 변수가 사실상 뭐랄까요, 뭐 미시적인 변수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좀 강하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다음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값적인 부분에서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가계 개개인이 받았을 때 그 뭐랄까요. 뭐 연료가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연료를 갖고 있겠지만 현금이나 뭐 그렇죠. 이런 자본에 대한 되겠죠. 그 연료의 수준은 다 다르죠.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뭐 상한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압박감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에 대한 그 뭐랄까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아무래도 뭐 일반적인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기관하고는 좀 다르게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취합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여러 가지 뭐 보도에 대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매매라든지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도 상당 부분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금리적인 부분들이 뭐 국토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었던 다양한 그 내용 중에서도 유동성 부분들이 기여도가 가장 컸었거든요. 결국은 주택 가격의 그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도 M2 통화량이 한 8조 정도가 늘었었는데 네네. 이 늘은 예금의 그 자산의 움직임이 예적금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안전자산 중심으로 그러네요. 통화량은 늘었지만 그 돈의 안전자산 움직임이 쪽으로 흘러가고 그쪽으로 있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금리라는 게 자산 시장하고는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는 그런 추이 안에서는 부동산 그 뭐랄까 자산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뭐 올 하반기까지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정부 안에서는 주택 시장이라든지 건설 산업 관련돼 가지고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뭐 내년 뭐 하반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 반등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국 공급이 원활치 않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가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세제 중에 좀 눈이 띄었던 게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올해 한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로 한 건데 예. 그래서 뭐 몇 천만 원씩 혹은 뭐 몇 백만 원씩 그렇죠. 보유세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갖고 있지 않을까 집을. 그렇죠. 그러면 공급에는 더 저해 요소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유세 측면, 그러니까 이제 거래세 측면의 어떤 문턱을 낮추어 가지고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하나의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한시적이지만. 네. 그래서 이 양도세 부분은 지금 그 중과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면제하는 배제해놨고. 그런 상태가 네. 진행 네. 중인데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사실은 실현되지 못한 이 그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그게 내 주머니에 당장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에 따른 세금이 그동안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민원으로 너무 많이 커졌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번에 새 정부가 상당히 반영을 해서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다소 이제 경감, 그렇게 여러 가지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적절한 어떤 세금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인데 이 부분이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직접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보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지금 상당히 지금 크게 큰 네네. 폭으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을 또 굉장히 내려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전체 그 뭐 기본 공제 금액을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조금 좌우될 수 야당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 그 이거와 상관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볼 수 네네. 있죠. 시행령 그 부분이 조정이나. 예, 실제 사실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85%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적용하는 것으로 네.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60%로 낮추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100%로 적용할 때 예상했던 금액 세액 부담보다도 거의 60%로 줄어드는 거나 뭐 거의 그런, 다름이 없는 네, 상황이죠. 곱하게 그래서 되니까. 예, 산식은 아주 기초적으로 뭐 해보면 또 나오겠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걸 갖다 급매물로 내놓아야 되는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유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유하는 데 대해서 여유가 생겼으니까 나는 뭐 주택을 꼭 가지고 있겠다 이것보다는 좀 더 시장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평가해보고 대응해볼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음의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여지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리적 동요 부분들을 다소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 진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주택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다소 조금 있다. 무리가 있다. 예. 근데 사실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건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사실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예. 뭐 이게 사실
뭐 종부세가 낮아졌다고 해서 집이 나오거나 이런 거랑은 전혀 좀 동떨어진 얘기다. 다주택자를 만약에 세부담을 해줬다면 그건 이제 또 저해가 될 수 있지만 일주택자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방향이다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1주택자한테 가장 큰 혜택이 가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제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받죠.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60%, 100% 적용이 아니라 60% 줄어들게 되는 것은 다주택자도 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전체적인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부분이냐,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이 세부담 완화 시켜주게 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물론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 갖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매수자분들이 지금 집을 구입하지 않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금리가 너무나 이제 부담스럽고 그렇죠. 뭐 대출도 잘 안 될 네. 뿐더러 해줘도 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라는 심리 때문에 또 하나 이제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어서 매수하지 않는 거라서 이게 단순히 종부세가 풀어준다고 해서 내가 구입해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구입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보단 다른 쪽이 지금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뭐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뭐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러한 어떤 그 제도적인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와 네. 더불어 경제 상황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시그널이 좀 줄어드는 뭐 이런 시점이 도래했을 때 그때는 이제 거래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러한 정책으로만으로는 사실은 거래 활성화 시키기까지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집값이 오르는 상방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한데 송 대표님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유세를 뭐 낮춰주게 되면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 조세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의 의견이죠. 결국은 거래세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네네. 뭐 취득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다라든지 양도할 때 매각을 부담을 할 때, 줄여주는 그렇죠. 줄여주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를 이제 지금 최근에 양도세를 낮춰줬지만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취득을 할까봐 이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취득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 집 장만을 하는데 가장 큰 뭐랄까요 뭐 도움이 되고 또 다주택자들이 임대시장에 물량들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뭐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취득세 부분들은 지금 아직도 그 8% 12%라는 그 소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취득세 때문에 그 어떤 임대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뭐 그 임대 사업자들 활성화하는 뭐 지금 그 5%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도 하겠지만 5%에서 10%로 인상을 한다. 뭐 어떤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준다. 이거보다 임대 사업자들이나 그 주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분을 건드리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는 양도대로 빠지고 지금 보유세는 낮춰주는 게 이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게 취득세 부분에서 좀 낮춰주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게 이게 잘 건드려지지 않는 게 좀 크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지금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1주택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디자인되고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건 괜찮은데 네네. 너무 특정 계층들의 뭐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경감되는 비율이 훨씬 더 크고 커지는, 금액도 네. 이점이 많이 똘똘한 있거든요. 할채 이런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수요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취약 계층이라든지 또 임대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쪽에서 임대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들을 자꾸 해줘야지 주택을 무겁게 또 그 안에서 뭐 다양한 뭐 인프라라든지 어메니티 학군들을 네네. 뭐 누리면서 자산 뭐 부동산이 아니고도 다른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뭐 보유세를 세부담을 낮춰주는 게 줄여주는 이게 게. 맞는 방향이냐고 봤을 때는 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방향에 대한 지적까지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세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금리입니다. 최근에 뭐 기준금리 빼놓고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미 뭐 기준금리가 최근에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미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뭐 5%, 6% 이제 7%까지도 상단을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연말에는 뭐 8%까지도 갈 수 있다, 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집 사기가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 LTV 늘려주면 뭐하냐 DSR이 이미 그렇죠. 한계를 갖고 있고 네, 선을 다 그어놓죠. 그러니까요. 선을 그어놨는데
DSR에는 원금과 이자 같이 들어가는데 네. 이자가 커지니까 결국 받을 수 있는 원금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집값 떨어진다 해도 집 사기는 여전히 어렵다. 더 힘들어진다. 이런 네. 생각이 더 시장에 팽배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아까 우리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지금 양극화가 이미 지금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조금 아까 그 세제와 관련해서도 볼 때 결국 그 정부의 시각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가졌던 다주택자가 대부분의 이제 그 부동산 부자들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기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하자는 부분에 시선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보면 똘똘한 한 채 가지신 분들은 이번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늘려주고 이렇게 하면 혜택을 가장 실질적으로 많이 받는 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부동산 부자가 더 혜택을 받는 시기에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다주택자는 여전히 아직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각 자체가 완전히 불식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 가장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금리 부분에 대한 상승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보니까 저 시중에 5대 그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KB라든지 신한, 하나, 네. 우리 등등 해서 이쪽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형 금리 자체가 17일 기준으로 해서 상단이 아까 7% 말씀하셨는데 7.140%더라고요.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부분을 저도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6억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400만 원을 크다 작다를 계산하기 전에 대부분의 우리가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급여 부분이 아마 지금 300에서 350 받는 부분들이 중위소득으로 중위소득으로선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많죠. 볼 수 있는데 자기 소득을 다 이 그 원리금 상환에 그 쏟아 부어야 내고도 더 못 추가를 해야 갚네요.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것은 마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굴레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대단히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있고 즉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들의 어떤 주택 보유와 관련해서는 주택을 가지신 분이나 앞으로 가지실 분이나 모두가 지금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그러네요. 상황이다. 가진 분들은 네.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또 가질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향후에 뭐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어차피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전반적인 어떤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5.7억, 즉 한 6억 정도 대출자는 네. 연 상환액이 한 840에서 9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면 현재 상단 7%를 찍고 있는데 이게 8%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와, 그러면은 지금 부담도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다 다시 1,000만 원 가량 되는 것을 내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 1년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계산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어떤 이 금리 문제 부분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정책 당국에서 조속하게 마련해 주지 않으면은 지금 부자들은 부자대로 사실은 물량들이 더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은 점점 더 그들만의 리그로서 커져갈 것이고요. 그렇네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다 점점 더가 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대두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굉장히 좀 놀란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6억 원 대출 받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운데 6억 원 대출 받는다고 해도 월 400만 원을 더 내야 되고 금리가 1%포인트가 오르면 연 840만 원이니까 1년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를 또 부담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뭐 대출 받아서 집 사겠습니까? 못 사죠, 사실. 못 사겠는데요, 진짜? 네, 지금 네. 이런 금리 상황에서는 이제 살려고 마음 먹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네요.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감당되는 사람이 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너무 그래서 크대요. 예, 액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방금 이제 조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조속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거래 활성화가 요원한 일이 되는 거죠. 지금 워낙에 이제 금리가 높아진 상태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LTV 이제 완화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매수에 나서기는 어렵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분명히 빨리 취해줘야지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게 그야말로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빠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집 살 때 대출 안 받고 사기가 정말 불가능한 시대인데 대출 이자 부담 또는
원금 부담들이 너무 커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임대 시장으로 좀 돌려볼게요. 네. 전월세 또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요즘에 뭐 워낙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월세 보증금 조금 내고 월세를 내는 게 더 낫다. 액수 자체로. 그래서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지난해부터도 걱정했던 게 이제 올해 8월부터는 임대차 3법 중 2법이 2년이 지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쓰신 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면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에 대한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월세 가격도 오르고 또 이자 부담도 커지고 이러면 또 임대차 시장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탈출구가 월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쪽 매매도 금리 때문에 어렵고 또 전세 같은 경우도 대출을 해도 월세는 고정적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금리 향후에 연동돼 또 있으니. 그렇죠 연동도 돼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상당 부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흘러가는 자체가 월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아까도 뭐 DSR이다 LTV다 얘기했는데 뭐 이자 상환하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죠. 정말 결국은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시장 방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선택을 해서 너네 책임을 하는 거지 공공의 역할을 완전히 다 배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들도 사실 보유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뭐 네네.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되기는 그러게요. 좀 보유세 줄이고 있는 그렇죠. 추세네요.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의 뭐 추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가 뭐 안정화다라고는 얘기해도 결국은 매매 시장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마 하향 안정화를 원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이 뭐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픽스되어 있는 거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 금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그 뭐랄까요 지금 전세 관련돼 가지고 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고 사람들이 잘 활용을 안 하려고 할 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비율 지금 한 80% 정도 되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거는 어떤가. 지금 매매 가격도 대출이 자꾸 가격을 쌓아 올리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도 일정하게 그 전세자금 대출이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형태예요. 금리가 비싸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었을 때 네네. 대출 비율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전세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사실상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일정하게 그 DSR 같은 경우도 조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는 고려를 할 타이밍이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어느 정도 됐다. 그러니까 사금융에 있는 그 유통되고 있는 금융도 일정하게 긴축 모드로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실거주 의무에 대한 그 비율 뭐 이런 그 다주택자들이 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물건들을 좀 확보를 하고 네. 특히나 그 중소형 임대주택 또 서민주택들을 공급하는 뭐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급하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놓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비율은 줄여 나가되 그런 인센티브들을 점진적으로 준다면은 뭐 월세에 대한 부담이 지금 그 높아지는 건 맞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대출을 더 나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도와준다. 네네. 사실 이게 도와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면밀하게 상황에서는 봐야겠네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임대차단법을 보면은 세입자가 이제 집주인한테 한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상한이 5%로 제한이 돼 있어요. 네네. 가격 상승폭을.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계약갱신할 때는 보통 이제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그렇죠. 뭐 지난 4년치 못 혹은 올린 그 거. 다음 4년치까지 해서 뭐 8년치를 부담을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5%를 이 5% 상한을 걸어놨던 걸 네.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전월세 시장의 물량이 그러니까 우리의 매매 시장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전월세 시장은 실질적으로 주택의 실거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량이 지금 제한된 상태에서 전월세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게 지금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정부나 제도적으로 이거 정책적으로 뭔가 이걸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가장 사실 저는
독소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지금 정부 현재 윤석열 정부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부분은 국회에서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은 법안을 개정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적극적인 국회 동의를 협조를 얻을 수 할지가 있을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래서 지금 추경호 아마 기재부 장관께서 지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상승 그 인상률 자체를 갖다가 네. 인상폭 자체를 다소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라는 게 그 2년 동안에 5%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제한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제한적인데 제한적이죠. 우리가 이제 그 임대차 3법을 바꿀 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참고했던 그 선진국의 사례 가운데 독일 쪽을 많이 참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쪽이 아무래도 현재 그 집권당이 또 그 집권하기까지도 지금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그런 어떤 정부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임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임대 기간 자체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거의 무한적인 그런 까지 인정을 그래요? 하면서 그런데 그쪽을 참고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필요한 것만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 임대료의 상승폭 부분이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최대 20%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그 상당히 그 임대차 정책이 필요한 곳에서는 뭐 10%라든지 지역적으로 좀 제한하는 주정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폭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5%로 꽁꽁 2년 동안 묶어놓는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뉴욕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뉴욕의 부분에 있어서 임대차 규제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대부분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40년대, 50년대 지어진 주택이거나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규제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흐름 자체에 거꾸로 간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이거 임대료 부분에 대한 인상폭 자체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마도 여론 부분에서 그런 방향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겠지만 네네. 저는 이 생각 자체, 출발점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5%라는 제한을 예를 들어 뭐 10%로 늘린다 이러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것 같다는 시장들의 네.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우리 부동산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거고 사실 또 굉장히 좀 파격적인 내용이었고 그렇죠. 또 시장에 많은 혼란과 또 이런 것들 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뭐 2중 가격, 3중 가격이 맞아요. 되고 한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폐지라는 게 맞다고 보나 지금 이제 국회 통과 여부도 있고 네. 또 하나는 폐지 충격을 또 우려하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거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화. 네, 그런 또 혼선이 우려될 수 있으니 네. 일단은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5% 룰이라는 소위 5% 룰이라는 것을 약간 수정하겠다라고 이제 발언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다, 뭐 또 몇 %다 예, 이렇게 예. 조정하는 게 네. 이건 뭐 진짜 또 다른 이 수치만 부작용을 바뀌었지 여전히 이 제도 하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네네. 근본적으로 폐지를 하되 뭐 당장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5% 룰을 저는 없애고 그러나 이 5% 룰을 없애게 되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세입자들이 이제 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겠죠. 현상이 생길 수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인들한테 오히려 이제 채찍을 가는 게 아니라 당근을 주면서 내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안정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에 준하는 내지는 그 이상의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게 된다면 사실은 임대인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 세입자도 안정적이고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추경호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가격을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잡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당근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송 대표님은 어떠세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 뭐랄까요, 임대차 3법은 건드리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을 안 대는 게 낫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뭐 통계나 그런 뭐 가격의 변동을 가지고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 됐죠. 네. 2년을 가지고 모든 그 시장 흐름을 일반화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5%의 룰이 있었을 때 사실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역할을 했을 때는 사실 이 임대차 3법의
특별한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임대차 3법이라는 이런 제도 자체가 민간 임대 사업자 중심으로 했던 그 내용들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민간 임대 사업자가 5%에 대한 그 역할도 정확히 했었고 네. 나름의 전세 가격이라든지 임대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추가적으로 이런 임대차 3법이 들어왔고 다만 민간 임대 사업자가 했었던 그 방향에 그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범위가 우리가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뭐 직접적으로 뭐 연결이 되는 그런 상품보다는 결국 뭐 아파트 중심으로 뭐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고 또 시장에 그 임대 시장 외적으로도 물량을 약간 유통시킬 수 없는 것을 잠궈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대차 3법은 개인적으로는 좀 그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오히려 보여지고요. 유지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입법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것을 폐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잘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현실적인 것을 알고 자꾸 희망 고문을 하면서 뭐 어떤 임대인들이나 임차인들에게 뭐 다양한 그 여러 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네네. 것보다는 뭐 정확히 못을 받고 그러니까요. 이제 어떤 보완을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러 제도 실거주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캡을 임대료 상한에 대한 캡을 씌워놨다라면 그 책임을 다하는 대신 뭐 인센티브 네네. 뭐 상생 임대도 나오고 제공한다든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과연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질이 될지 아니면 손질을 하지 않을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격에 이렇게 뚜껑을 캡을 씌워놓은 제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아마 분양가 상한제일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최근에 둔촌주공 사태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민간 임대사, 그러니까 민간 건설 사업자 혹은 사업자 쪽에서 이렇게 선뜻 나서기 좀 어려운 제도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예, 다른 주변의 시세보다 훨씬 낮게 되니까 이제 수익이 줄어들고 이래서 이제 덜 뛰어드는 상황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좀 바뀔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진퇴양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향은 제가 뭐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윤석열 정부가 당초 공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한 물량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매매 시장의 안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시장의 안정도 그렇고 결국은 충분한 물량을 내놓게 되면 전반적인 가격 부분에 대한 안정은 따라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내놓아서 수급 균형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독립 변수고 마지막 가격 부분은 결과치라고 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가격을 가지고 먼저 인위적으로 뒤집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가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정부가 그때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분양가, 즉 신규 공급 물량의 분양가를 잡으면은 그것이 주변 시장의 기존 주택의 어떤 가격에도 선한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지금까지 온 거다 이래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의 그 상황 자체가 기존의 경우에는 그나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되 민간 택지에는 자유롭게 자율화해서 그 분양가 부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민간 택지까지 포함시킴에 따라 전반적인 민간 택지의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 시중의 재건축 단지가 불똥이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상치도 못했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지금 서울에 사실은 아까 우리가 둔촌주공을 말씀하셨는데 둔촌주공 외에도 지금 원래 분양 자체가 약 70% 이상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인 공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원래 분양이 어려워진 서울의 주요 아파트가 지금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상당히 다수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새롭게 했던 방향성 자체나 내용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아마 이 상태는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시장에 굉장히 혼란된 그리고 일단 건설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수주 자체를 기피하게 될 거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다.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단순히 이번에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장관께서는 네. 장관께서도 보니까 일부 미세 조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여러 가지 여론의 눈치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민간 택지에 있어서는 자율화 시켜주는 것이 중장기적인 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일 수 있다고 네. 저는 감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승훈 소장님 어떠세요?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 거의 다 저 동의를 하는데요. 공급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최종 가격을 제한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고정된 가격으로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 네. 당연히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수익 거고. 줄여라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수익을 있죠. 줄이다 결국은 손해까지 볼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공급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급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유수의 어떤 그 재개발 지역에서도 시공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 공급 감은 계속 될 것이고 분상제가 풀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 상승이라든가 다른 어떤 요건이 생기기는 하겠습니다만 공급을 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분상제는 풀려줘야 공급이 풀리고 공급이 네. 풀려줘야 궁극적인 거시경제나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풀어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계속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 커지고 있고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지는 시장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뭐 400만 원, 500만 원씩 내면서 집을 살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참 걱정스러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이 현명한 해결책을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전 선임연구위원, 이승훈 소장,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